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많은 사람들이 반지하를 떠나고 싶어도 떠나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지상층으로 이주하기에는 주거비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인데요. 공공주택 공급 등을 비롯한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송원종 기자입니다. 80을 넘긴 김현덕 어르신은 반지하 주택에 10여 년째 살고 있습니다. 빛이 이럴 때는 들어오는데 이제 어떨 때 보면 휴일이고 뭐 되면 차를 쫙 쏴버리잖아요. 차 되면 낮에도 밤중이라. 창문을 열면 머리 위로 소음과 먼지가 쏟아지고 장판 밑을 차지한 곰팡이와 하수구 냄새는 일상이 됐습니다. 이 집이 들어오게 냄새가 나지요. 조금 열어서 그런데. 이 정화조 냄새가 바로 올라와. 서울에 살고 있는 반지하 주택 거주자는 약 40만 명. 열악한 주거 환경에도 이들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적 여건 탓이 큽니다. 관련 통계에 따르면 반지하 가구의 평균 소득은 지상 거주 가구의 약 56%. 이렇다 보니 상대적으로 보증금이 저렴한 반지하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반지하 거주민을 공공임대주택 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시켜 지상층 이주를 유도하고 있지만 지난 3년 동안 이를 통해 지상층으로 이주한 서울 반지하 가구는 1.6%에 불과한 실정. 수요자에 비해 제공 가능한 공공주택 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주택시장 상황이 좀 좋지 않음에 따라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편이고, 심지어 정비사업조차도 공공이 주도하기보다는 어쨌든 민간 소유자들과 사업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에 더해 정부와 서울시는 단계적으로 거주용 반지하 퇴출을 꾀하고 있는데 이마저도 매입 임대주택 확대 등 공공주택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만약에 10,000호 정도, 16,000호 정도 매입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주택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은 없애줘도 되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냥 없앤다? 그럼 이분들 다 예를 들면 서울에 못 살거나 고시원 가거나 옥탑 가거나 그냥 이건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죠. 지상층 이주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만큼 반지하 거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접근 역시 필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송원종입니다.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을 허락하도록 한 보호출산제. 지난해 국회 문턱을 넘은 이 법안이 7월 19일이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갑니다. 늘어나는 병원 밖 출산을 막기 위한 대안인데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민우 기자입니다. 올 들어 난곡동 위기영아보호센터에 맡겨진 아기는 지난달 기준 26명, 화장실이나 모텔 등에서 태어난 병원 밖 출산이 5명 중 1명꼴인 19%에 달하는데 2018년 집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작년 6월 수원 영아 살해 사건 이후 베이비박스에 아이를 맡긴 미혼모까지 수사 대상이 되면서 신원 노출과 처벌을 두려워한 부모들의 병원 밖 출산이 늘고 있다는 게 센터의 입장입니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의 익명 출산과 지원을 통해 영아유기를 막을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도저히 엄마도 아기도 불행하다고 생각될 때는 가명 출생 신고를 하자. 출생 신고된 아이는 입양기관으로 가서 가정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1년 있다가 찾겠다, 2년 있다가 찾겠다 그러면 위탁가정에 이제 보내는. 오는 7월 시행을 앞둔 보호출산제로 가명 출생 신고에 길이 열렸지만 잡음은 여전합니다. 태아에 대한 부모의 양육 포기를 부추길 거란 반론이 거센데 특히 장애아나 미숙아를 합법적으로 유기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줬다는 비판적인 시선도 존재합니다. 아기 태어나고 나서 한 달 안에 보호출산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사정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보고 나서 선택해서 골라가지고 버려버릴 수 있는.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은 보호출산제가 최후의 보루일 뿐
원가정 양육을 설득하는 작업을 우선적으로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법 시행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익명 출산을 둘러싼 시민단체들 간의 의견 대립은 점점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HCN 뉴스 김민욱입니다. 정부가 약속한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충북도는 핵심 사업 중 하나인 카이스트 오송 바이오메디컬 캠퍼스타운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기약 없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아닌 정면 돌파로 방향을 선회했는데요. 7월 말 예타 대상 사업에 포함돼 첫 관문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석 달 전 윤석열 대통령은 충북 지역 첫 민생 토론회에서 오송을 첨단 바이오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2027년까지 AI 바이오 과학 영재학교를 신설해 맞춤형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또 카이스트 오송 캠퍼스를 조성하고 바이오 기업과 연구기관이 집약될 K-바이오스퀘어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향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약 2조 1천억 원의 부가가치와 약 2만 9천여 명의 고용 유발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K-바이오스퀘어 조성 사업 예산은 2조 4천억 원 규모로 추산됩니다. 일단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가 관건입니다. 그동안 예타 면제를 건의해온 충북도는 전략 수정에 들어갔습니다. 다른 시도와의 형평성뿐만 아니라 부처에 산적한 예타 면제 요구 사업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절차대로 추진하기로 방향을 튼 겁니다. 도는 빠른 예타 신청이 조사 기간을 줄이고 오히려 사업 추진을 가속화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사업 지원을 약속한 점, 또 자체 용역의 경제성 분석 결과 기준치를 넘겨 승산이 있다는 판단입니다. 7월 말까지 결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지금 이미 과기부라든지 아니면 용산이라든지 요로에 저희 이 사업 같은 것을 건의하고 있고, 그다음에 카이스트하고는 이 사업 계획서를 좀 더 치밀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들을 진행 중. 첨단 바이오 산업기지 도약의 밑거름이 될 K-바이오스퀘어. 한국형 캔달스퀘어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 지켜볼 일입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 서울시 관악구에는 특수학교가 2곳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 2곳 모두 중학교 교육과정까지만 있어 고등학교부터는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정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관악구의 한 특수학교. 혼자서는 몸을 가누기 힘든 지체장애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학교 교육과정까지밖에 없다는 건데 고등학교부터는 학생들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원거리 통학을 해야 합니다. 편도로 1시간, 왕복 2시간이 넘는 거리를 다니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아침마다 마포구에 있는 한국우진학교로 1시간 반 걸려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내 목숨 걸고 학교 다녀라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고등교육 과정을 관악구에서 해주면 너무 좋고, 안 되면 인근 지역이라도 지체장애인이 고등학교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현재 서울 지역 특수교육 대상자는 14,400여 명. 이 가운데 12% 정도인 1,800여 명의 장애 학생이 원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관악구의 경우 고등부 특수학급이 없어 마포나 구로, 서대문구로 다니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2040년까지 특수학교 9곳의 설립 계획이 있지만 15년을 더 기다려야 합니다. 이 때문에 학력 인구 감소로 남는 학급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빈 교실들 지금 많이 나오니까 학생 수를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교실들을 찾아가지고 지금 특수학급이라 해가지고 경기도에서는 실제로 운영을 해요. 우리 서울시에서도 교육청에서도 그걸 좀 모방해가지고 하면 되는 거거든. 서울시 교육청도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하는 도시형 캠퍼스에 특수학급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장애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정주영입니다. 지역 주택조합은 한때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어 관심을 받았지만 성공 사례가 드물고 탈도 많은 사업인데요.
지주택 사업장이 많은 동작구 등에서 강화된 관리 방안을 내놓고 있는데 앞으로 지옥주택조합이란 오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 장승배기역 인근에서 신축 아파트 공사가 한창입니다. 총 370세대 규모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지난 2022년 6월 첫 삽을 떴습니다. 인근 또 다른 신축 공사장 역시 지주택 방식으로 같은 해 착공했습니다. 현재 공사 중인 곳을 제외하고도 장승배기와 상도역 일대에는 지주택으로 지어진 아파트가 8곳에 달합니다. 지금까지 서울에서 지주택 준공 사례가 20여 곳에 불과한 걸 감안하면 전체 3분의 1 정도가 상도동에 몰려 있는 겁니다. 오래됐잖아요. 상도동이. 오래되니까 이제 좋은 위치에 들은 그런 빌라나 단독주택들이 있던 것들을 따로 개발을 못하니까 재개발 요건은 안 맞고 하는 것도 매입해서 진구택이죠 뭐. 유독 동작구에서 지역주택조합의 성공 사례가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그 피해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주택 사업의 위험성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 재건축과 달리 토지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토지 매입 지연과 허위 과장 광고, 과도한 추가 분담금, 조합의 횡령 배임 등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큽니다. 올해 서울시 실태 조사 결과 전체 118곳의 지주택 사업지 중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실질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곳은 17곳에 그쳤습니다. 지난해에는 동작구와 관악구에서 지주택 추진위원회가 잇따라 파산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자치구에서도 지주택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모두 23곳으로 서울에서 지주택 사업장이 가장 많은 동작구에선 별도 관리 준칙을 만들고 조합원 모집 신고 단계부터 공공의 개입을 강화합니다. 사업 주체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조합을 대상으로 회계 처리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운영 실태를 제출한 후에 외부 회계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예산 회계 측면에서 검증하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서울시도 지주택 난립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지구단위 계획 결정 이후 조합원 모집 신고가 가능하도록 문턱을 한층 높였습니다. 다만 불안정한 운영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는 한 관리 강화만으로 지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긴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영도 유격부대를 아십니까? 한국전쟁 당시 부산 태종대에서 미군에 의해 극비리에 창설돼 수많은 전공을 세운 유격대인데요. 하지만 현재까지 공개된 기록이 없어 신원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맞아 이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송태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6.25 전쟁 당시 미국 중앙정보국이 극비리에 창설한 영도 유격부대. 태종대에 훈련장과 본부를 두고 월남한 청년 1,200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고작 서너 달의 특수훈련을 거쳐 군번도 계급도 없이 전쟁에 투입된 병사들. 2년 만에 적군 4,800여 명을 사살하는 등 최일선에서 조국을 지켰지만 정전 이후에도 문서가 공개되지 않아 신원마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인민군은 전차부대를 앞세워 영등포 쪽 한강을 넘어오는데 보고만 있을 수 없어 상부의 명을 따라 제가 1개 분대 대원을 인솔하여 인민군 전차에 올라가 뚜껑을 열고 수류탄을 투입 가동을 멈추게 했으나 올해로 74주년을 맞는 6.25 전쟁. 이제는 백발의 노인이 됐지만 전쟁이 남긴 참상은 어제 일처럼 선명합니다. 부산시는 역사적 교훈을 되새기고 참전 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참전 유공자와 유가족 700여 명을 비롯해 육해공 현역 장병 등이 참석해 목숨 바친 영웅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세상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또 숭고한 인류애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겠다는 또 봉사하겠다는 그 신념 덕분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정규전 임무를 수행하며 적진 후방을 침투하는 데 앞장섰던 영도 유격부대.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포화 속으로 뛰어든 용사들의 희생을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HCN 뉴스 송태웅입니다.
3만 8천여 명, 우리 곁에 남은 6.25 전쟁 참전 용사입니다. 해마다 10,000명가량 세상을 떠나고 있는데요. 피와 땀으로 나라를 지켜낸 이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대우받아 마땅할 유공자들은 여전히 돈 걱정에 시달리며 외로운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전복은 기자입니다. 6.25 전쟁 74주년을 앞두고 행사장에 모인 참전 용사들. 800명이 넘던 7국군의 유공자는 이제 8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17, 18에 전장을 누비며 나라를 지켰지만 어렵게 살다간 동료들의 빈자리를 볼 때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나라를 원망할 수 없이요, 뭐. 본인이 지키신 나라를 원망하신다. 그렇지, 예. 혹시 뭐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는 사람들한테 먹고 살수록 불평하지. 대다수가 90이 넘은 유공자들은 참전수당과 연금 등으로 생계를 이어갑니다. 한 달 생활비를 긁어 모으면 평균 80만 원 남짓, 1인 가구 최저 생계비 134만 원에도 못 미칩니다. 국회의원인데 한 달 1,300만 원씩 주면 밑에 보좌관 월급 나오고 하면 미천만 원 나가는 게. 그런데 그런 거 생각하면 이런 문제에서 한 달에 다 하면 돈 100만 원에서 줘야 되는데 그걸 따질 수도 없고 어디가 항의하려고 하면 뭐 혼자가 항의해도 안 되고 뭐 이 카다 죽는 게지 뭐. 7국군은 그나마 사정이 났습니다. 지자체 수당이 월 30만 원으로 부산 동구와 중구 10만 원보다 3배 많기 때문입니다. 달리 보면 나라를 위해 똑같이 사선을 넘나들었지만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른 처우를 받는 겁니다. 얼마 주면 얼마 좀 주는 대로 먹고 살고 모자라면 또 뭐 빌리서라도 먹고 이런 형편입니다. 지난해 국가유공자 예우를 높이려고 보훈처가 보훈부로 격상됐습니다. 이후 보훈병원이 부족한 지역에 위탁병원을 늘리는 등 지원책을 손질하고 있지만 참전 명예수당은 39만 원에서 42만 원으로 월 3만 원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HCN 뉴스 전복은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됐지만 주민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던 포항 추모공원 조성 사업이 입지 선정으로 17년 만에 본궤도에 올랐습니다. 장래 문화 발전과 지역 소멸 위기 극복에 선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류희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포항 추모공원 부지로 선정된 남구 구룡포읍 눌테리의 한 야산입니다. 2028년 말까지 33만 제곱미터 규모의 추모공원인 가칭 영일의 뜰이 들어섭니다. 다음 달부터 설계 용역에 착수하는 만큼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화장로 8기와 장례식장, 2만 기 규모의 봉안시설을 기본적으로 갖춥니다. 전체 면적의 80%를 공원으로 만들고 로컬 푸드 판매장을 비롯한 수익시설과 체육시설도 마련하겠다는 게 포항시의 계획입니다. 또 주민지원기금 40억 원과 화장시설 사용료 20%를 30년간 지원하고 대형 유통시설인 코스트코를 유치하면 1순위 지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똘똘 뭉쳐 유치에 뛰어든 주민들은 소멸 위기에 놓인 구룡포읍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이 추모공원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가 구룡포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들로 한 마음 한 뜻이 돼 가지고 똘똘 뭉쳤습니다. 한편으론 이번 부지 선정 결과를 두고 추모공원보다 부가 혜택에 더 관심이 집중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금전적인 혜택에 너무 치중하기보단 추모공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그 가치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60년 세월 동안 구룡포 한가운데 화장장이 있는데 그러한 화장장이 새로운 추모공원으로 더 좋은 시설에 그리고 읍내와 떨어진 곳에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 굳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른 계산이 필요했던가? 많은 이제 내방객들과 그다음에 유가족들, 조문객들이 찾아오는 곳에 또 시민들이 또 앞으로 이제 공원이다 보니 그쪽으로 찾아와 준다면 포항시가 2007년부터 추진한 새로운 화장시설 건립이 17년 만에 본 궤도에 오른 가운데 지역 소멸 위기 극복과 장래 문화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HCN 뉴스 류희진입니다. 지난 3월 김포시의 한 공무원이 악성 민원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죠.
이 공무원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이 노출되면서 각종 비방에 시달리기도 했는데요. 이런 악성 민원 사례, 어느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노동조합 총연맹이 악성 민원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벌였는데요. 7천여 명의 조합원 중 84%가 최근 5년 사이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 중 40% 이상은 한 달 평균 1회에서 3회까지 악성 민원을 경험했고 많게는 6번이 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악성 민원의 대책으로 정부는 지난달 지자체 누리집에 기재된 공무원들의 이름 등을 비공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권고사항이었음에도 2달도 채 되지 않아 경상북도청을 포함한 경북 23개 누리집 중 21개가 공무원의 이름을 비공개로 바꿨습니다. 내부적으로 얘기를 하고 하니까 이제 비공개하는 게 낫겠다고 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공개 전환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느끼지 못한 상태입니다. 오히려 전환 이후 누리집이 불편해졌다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불편이 커졌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공무원들의 정보 보호를 위한 합당한 조치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담당자를 찾기 위해서는 또 다 달리 또 통화를 하고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옛날 같으면 담당자 이름 알면은 뭐 연락처 바로 확인하고 사무실 전화번호 추첨을 했었는데. 근데 불편한 것보다도 공무원도 이제 그 민원인한테 이름이 있으면 또 그 사칭할 수도 있고 이런 게 그런 거로서는 또 뭐 개인정보 보호 차원 안 괜찮겠나. 한편으로는 공무원 실명 비공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오히려 행정의 투명성이 저해되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면서 민원의 해결성과 서비스의 질이 낮아지는 등 선의의 민원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이제 적극 행정을 이제 하도로 내걸고 계속 조창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익명성은 소극 행정을 도리어 조장할 수 있고요. 책임성이라는 행정 원칙에 크게 위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해결책은 없을까요? 전문가들은 조직 차원의 인식 개선이 선행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공무원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일, 여전히 공직사회에 만연한 인식인데 악성 민원에 조직적으로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행정 업무 지원에도 AI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것도 유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민원 처리 과정을 디지털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러 과정들이 바로바로 눈에 보이기 때문에 민원 과정이라든가 뭐 소통하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그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 소재 그리고 민원인들의 책임 소재도 명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름 비공개 이외에도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 운영이나 기관 차원의 고발, 공무원의 고소를 지원하는 등의 강력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적 대책만큼이나 응대하는 사람이 내 가족일 수 있다는 인식과 배려부터 다져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후기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 방위산업 시스템 반도체 공모 사업, 이른바 국방용 반도체 사업에 경북도가 선정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를 앞세운 구미가 이 사업의 중심지로 관련 산업 육성에 보다 힘을 실을 계획입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원대 규모 수출 계약을 맺은 LIG 넥스원의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천궁2. 매년 수출 증가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정작 미사일 제작의 핵심인 시스템 반도체 부품 대부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방위산업은 완성품 무기 수출을 통해 급성장하고 있지만 천궁2 사례와 같이 핵심 소재 대부분은 해외로부터 들여옵니다. 그래서 이번 첨단 방위산업용 시스템 반도체 사업 선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구미시가 방산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단단한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그 수입에 의존하는 국방 반도체 분야를 국산화 기술 개발을 하고 그 방산 기업들이 내재화를 통해서 국가 안보나 국방 분야의 반도체 산업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미시는 이번 사업 선정이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 클러스터 간 연계 시너지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지난 20일 영남대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구미 첨단 반도체 분야 지원을 언급하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보다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구미 특화단지를 첨단 반도체 소부장 허브로 만들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참 큰 힘을 받습니다. 구미 지역은 물론 경북 그리고 대한민국의 첨단 반도체의 초격차와 공급망 완성을 위해서 구미시는 이번 국방용 반도체 사업 선정이 지난달 공학전문대학원 유치의 연이은 쾌거라며 반도체로 대표되는 미래 신사업 육성에 계속해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육상에는 곳곳에 차량 속도를 제한하는 곳이 있죠. 그렇다면 바다는 어떨까요? 선박이 드나드는 항구 내에서도 선박의 속도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최근 포항구항에 속도 제한을 알리는 안내 현수막이 내걸렸는데 무슨 이유일까요? 윤경부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등록 어선만 200여 척에 달하는 포항구항입니다. 요트 한 대가 입항하자 서서히 너울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빠르지 않은 속도지만 정박돼 있던 선박이 너울의 영향을 받아 위아래로 흔들립니다. 만약 규정 속도인 5노트 이상인 시속 9.2km 정도의 속도로 항행했다면 정박돼 있던 선박이 서로 부딪히며 파손될 수도 있었던 상황. 실제로 어민들은 어구를 적재하다 갑자기 배가 흔들리며 넘어져 뼈가 부러지는 등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배와 계류장 사이에 팬더라는 게 설치인데 많이 흔들리다 보니까 이 팬더가 이탈되면서 배가 스크래치, 고가의 요트가 스크래치가 발생해갖고 피해가 엄청난 금액을 가지고 수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고. 이런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해경은 어민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항내 속력 제한 5노트 이하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부착했습니다. 또 관제센터에서 선박의 속도를 측정해 고속으로 운항하는 선박을 단속할 계획입니다. 포항항 선박 안전운항 관리 규정에 의거 포항구항의 경우 최고 속력 5노트 이하로 항행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될 수 있습니다. 선박의 주차장으로 불리는 항구. 주차장에서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주차장 내 보행자를 위협하는 것처럼 일부 규정을 지키지 않는 선박들이 어민과 선박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윤경보입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충남에 이어 두 번째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재석 의원 111명 가운데 찬성 76명, 반대 34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본회의를 통과한 폐지안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폐지에 반대하며 제의를 요구하며 다시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조 교육감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의결은 입법권 남용이라고 비판하며 대법원의 무효 확인 소송과 함께 조례안의 효력을 정지하는 집행정지 결정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와이드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